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33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3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기체연료의 연소 방법 중에서 예혼합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연료는 확산연소, 예혼합 연소, 그리고 두 개를 절충한 부분 예혼합 연소라는 게 있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화염의 길이가 어때요? 지금 예혼합 연소는 짧죠. 자, 그리고 거름이 발생하기 어때요? 화염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거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확산연소는 반대가 되는 거죠. 화염의 길이가 길어서 거름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확산연소.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은 확산입니다. 자, 그리고 역화의 위험성이 있어서 역화 방지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화염 온도가 높아서 연소 부하가 큰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기 내부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변하지 않고 균일하게 연소된다는 게 특징이죠. 따라서 가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표면 연소는 휘발분 함유율이 적은 물질의 표면 탄소분부터 직접 연소되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표면 연소의 특징은 뭐냐면 불꽃을 내지 않으면서 타는 연소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다단 연소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 공급 없이 물질 자체로 함유하고 있는 산소를 사용해서 연소하는 형태.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없이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연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단연소가 아니고 자기연소. 다단연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발연소라는 것은 주로 액체연료, 휘발유가 연소하는 형태죠. 비교적 융점이 낮은 고체연료가 연소하기 전에 액상으로 융유한 후에 정발해서 연소하는 형태. 자, 그리고 분해연소라는 것은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온도입니다. 분해 온도가 정발 온도보다 낮은 고체가 기상 중에 기체에 화염을 동반해서 연소할 경우에 관철되는 연소의 형태. 그래서 화염을 동반한다는 것은 불꽃을 발생시킨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S 함량이 5%인 벙커CU 400kL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S 함량이 1%인 벙커CU 50%를 섞어서 사용하면 SO2의 배출량은 몇 %가 감소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처음 사용을 했을 때 5%의 벙커CU 400kL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자, S가 5%인 벙커CU를 지금 1%짜리 벙커CU를 50%를 섞었었어요. 그러면 5%짜리 50%에 S 1%짜리 50%를 섞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소율을 계산을 했을 때 감소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처음에 사용된 값분의 나중에 사용된 값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사용된 거는 5%짜리 100%를 쓴 거죠. 그래서 5%짜리 곱하기 100. 자, 반면에 두 번째는 5%짜리 50%에 1%짜리 50%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어요. 따라서 계산하면 S의 감소율은 당연히 S 함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소율이 나와야 되겠죠. 40%가 감소되는 거죠. 여기서 4kL는 분자 분모에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 수소가 11%, S가 2%, 회분이 2%의 무게비로 구성된 벙커CU를 1kg을 공기비가 1.3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 배출 가스 중에 먼지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건조 배출 가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건조 배출 가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공기비 GD가 있어요. 그러면 건조 배출 가스 중에서 그 공기비 1.3이 있으니까 GD 실제 건연소 가스량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먼지 농도라는 것은 GD분의 뭐죠? 우리가 모든 회분 성분은 먼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먼지량. 그래서 단위를 맞추면 되죠. 그럼 GD를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원소 분석법에서 GD는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M이라는 공기비는 주어졌어요. 여기서 M이라는 공기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A0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구합니다. 그럼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죠. 따라서 탄소의 함량이 85%니까 0.85. 자, 수소의 함량이 11%니까 0.12. 산소 없으니까 생략. S의 함량이 2%니까 0.02를 대입을 하니까 이론 공기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론 공기량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 다음 공기비 1.3 대입하죠. 그리고 H 자리에 수소가 11%니까 0.11, 산소 없으니까 생략, 질소 없으니까 생략. 그래서 GD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GD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먼지량이라는 것은 뭐가 먼지량이라고 그랬어요? 회분위 전체가 먼지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분이 0.2%니까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분자 분모에 같은 단위가 생기기 때문에 생략해서 쓸 뿐이죠. 원래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깁니다. 가스량은 S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 없애고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먼지 농도는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이죠. 따라서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10의 3승을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먼지 농도는 1.53 그램 퍼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스량을 건조가스량 중에서 실제 건연소 가스량을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먼지 농도는 회분량인데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생긴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표준 상태에서 CO2 50kg의 부피는 CO2는 이산기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CO2 50kg짜리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을 하려고 해요. 따라서 CO2 1kg몰을 잡았을 때 분자량이 44kg. 그때 이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서 22.4라는 값이 항상 동일하죠. 22.4 S미터의 삼성이 있어요. 그러면 50kg과 44kg 22.4 S미터의 삼성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최적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50kg 곱하기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킬로그램이 없어져야 되니까 44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을 조합해서 곱하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연료의 화격자 연소 장치 중에서 연료가 화격자, 석탄청, 건류청, 산화청, 환원청을 거치며 연소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격자는 석탄청으로 가서 건류청, 산화청, 환원청으로 연소가 된다는 거. 연료청을 항상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고 저품질 연료로 유효하게 연소시킬 수 있는 쓰레기 소각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따라서 체인 스토크가 가장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체인 스토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액체 연료의 연소 배출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CO2가 12.6%, O2가 6.4%, CO2 맥스는 지금은 우리가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배출가스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배출가스가 주어졌을 때 CO2 맥스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배출가스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CO2 맥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1 곱하기 CO2% 플러스 CO% 나누기 21 마이너스 O2% 플러스 0.395 CO%예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CO가 안 주어졌어. 그럼 CO를 여기서 생략하시면 돼요. 그러면 CO2와 O2가 나와 있으면 두 개를 쓰면 되거든요. CO가 나와 있으면 세 개를 다 쓰고. 그래서 이 식 전체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CO가 주어지지 않는 공식을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같이 푸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CO2의 퍼센트가 12.6%, O2의 퍼센트가 6.4%죠. CO는 없어요. 그래서 CO는 생략. 따라서 계산하면 18.12%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CO2 맥스를 계산했을 때 고체와 액체에서 원소로 주어졌을 때,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을 때는 가스량분의 1.867C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반면에 지금처럼 가스량으로 우리가 배출 가스로 주어지게 되면 이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황해 함량이 가장 낮은 연료는, 그래서 황해 함량이 가장 낮은 순서를 보시게 되면 기체 연료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액체, 그리고 고체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체가 있는지 찾으세요. 기체가 있으면 기체가 가장 낮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액체 중에서 휘발유, 자, 그리고 등유, 그리고 경유, 그리고 중유, 그렇게 나타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유는 다시 벙커 A, 벙커 B, 벙커 C로 나타내는데 벙커 C로 갈수록 황해 함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연료의 질이 떨어지면 황해 함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체의 점성입니다. 액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성 계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와 점성 계수는 반비례라고 기억을 하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점성 계수는, 점도는 작아지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성 계수는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점성 계수는 압력과 습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유체 내에서 발생되는 전달 능력은 유체의 속도 9배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속도 9배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에 반비례. 자, 그리고 점성은 유체 분자 상호 간에 작용하는 응집력과 인접 유체 층 간의 운동량 교환에 기인한다. 자, 그리고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액체와 반대예요.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점성도가 비례. 반면에 액체는 온도와 점성도는 반비례.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2번에 보시면 송풍기의 회전수와 유체 밀도가 일정할 때 성립되는 송풍기의 상사법칙. 여기서 상사법칙이라는 것은 회전속도 법칙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전속도 법칙에서 바르게 된 것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건 자체가 회전속도 변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D라는 값, 송풍기의 크기의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송풍기 크기하고 관계있는 바르게 된 식은 Q입니다. 그래서 유량은 주어지는 유량 곱하기 송풍기 크기의 변화에 3승에 비례한다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답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공식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죠. 사이클론의 운전 조건과 치수가 집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집진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값은 동일한 유량일 때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집진율이 증가한다. 원통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충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직경이 크면 클수록 집진 효율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타내면 원통의 직경이 작을수록 집진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입구의 직경이 작을수록, 입구의 직경이 작다는 소리는 입구의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처리가스의 유속이 빨라져서 직경이 작아지면 집진율과 압력 손실이 어때요? 증가하는 거죠. 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진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가스의 점도가 커져서 집진율이 감소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출구의 직경이 작을수록 집진율이 증가하지만 출구의 직경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심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처리가 돼요.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압력 손실이 증가하고 함진가스의 처리 능력이 감소하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 그래서 원심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의 속도와 출구 속도가 둘 다 빠르면 빠를수록 처리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4번을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기입니다. 사이클론의 가스 유입 속도를 4배로 증가시키고 유입구의 폭을 3배로 증가시켰을 때 레이플의 절단 입경에 대한 나중 레이플의 절단 입경 dp-의 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절단 입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단 입경이라는 것은 dp50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입 속도를 4배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폭을 3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DP50 구하는 공식에서 폭과 속도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B라는 폭은 지금 3배, 그리고 V라는 속도는 4배. 그러면 얼마의 값이 나오나요? 0.87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값은. 그래서 이 문제는 DP50에 관계되는 폭과 속도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면 임의에 충전된 충전탑에서 혼합물을 물리적으로 분리했을 때 액의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액 자체가 원활하게 분배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충전탑이 있는데 가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 자체가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골고루 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뿌려줘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채널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널링 현상 또는 편유 현상이라고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고 그래서.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입경 측정 방법 중에서 관성충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성충돌법을 캐스케이드 임팩트라고 그러죠. 간접 측정 방법입니다. 자,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충돌을 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성 충돌을 이용해서 입자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대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리고 채취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단수를 임의로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여과포의 재질 중에서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여과포라는 것은 여과 집진기에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과포를 이야기합니다. 여과제가 되는 거죠. 자,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한다고 그래.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250도C 전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리섬유, 글라스 피버가 나오면 바로 정답이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글라스 피버라는 유리섬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를 알고 있을 때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50도씨에서 견딜 수 있는 오론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리섬유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볼게요. 유해가스를 처리했을 때 사용되는 충전탑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충전탑에서 홀드업은 탑의 단위 면적당 충전재의 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자, 홀드업이라는 것은 충전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정상 상태입니다. 따라서 탑의 단위 면적당 액의 보유량을 뜻해요. 액 자체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와 있느냐를 우리가 홀드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액 보유량이 증가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그 홀드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뭐 로딩, 플로딩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 흡수액에 고형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전물이 생기는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형물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충전탑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충전물을 불규칙적으로 충전했을 때 접촉 면적과 압력 손실이 커지죠. 규칙적으로 쌓았을 때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쌓았을 때 가스 자체가 많이 부딪히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체를 뿌려줬을 때 쉽게 흘러가지 못하니까 압력 손실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일정량의 흡수액을 흘릴 때 유해가스의 압력 손실은 가스 속도의 대수값에 비례하며 가스 속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파괴점을 로딩 포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홀드업이라는 것은 충전탑에서 우리가 가스의 유속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유량이 증가하는 상태를 우리가 홀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전식 전기 집신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2단식은 1단식에 비해서 오존 생성이 적다고 그랬어요. 자, 1단식에 비해서 2단식은 1단식에 비해서 오존 생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1단식은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2단식은 비교적 함진 농도가 낮은 가스 처리에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1단식은 역전리 역제는 효과적이나 재비산 방지는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1단식 같은 경우에서는 역전리 억제는 어때요? 역전리에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제비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역전리 억제는 비효과적이고 제비산 방지에는 용이하다. 그래서 설명 자체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는 여러분들을 혼돈시키려고 우리가 문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문구 자체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정답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게 시험 준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0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기를 사용하는 거죠. 자, 입자성 물질을 집진했을 때 입경에 따라서 집진 효율이 달라진다. 집진 효율이 50%인 입경을 나타내는 용어는 자, 집진 효율이 50%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나타내는 거죠? DP50 그리고 컷 사이즈 이렇게. 그러면 컷 사이즈 디아미터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정 온도 하에서 어떤 유해 가스와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가스의 분압이 38mHg고 henry 상수가 0.01 atm, 미터의 삼성 per kmol일 때 액중 유해 가스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P는 HC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유해 가스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래. 그러면 식 자체를 유해 가스의 농도는 H분의 P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P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 38mHg예요. 자, 그리고 H라는 값이 0.01 atm, 미터의 삼성 kgmol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분압이 가지고 있는 단위와 henry 상수가 가지고 있는 압력 단위가 다르죠. 따라서 henry 상수가 가지는 압력 단위 atm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mHg를 at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를 나눠주면 되나요? 1atm에 해당하는 760mHg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760을 나눠주면 바로 농도값이 얼마로 나와요? 5.0으로 나오겠죠. 자, 풀이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단위를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분압의 단위 자체를 henry 상수의 단위와 일치시키는 것을 보는 문제죠. 자, 그리고 52번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서 분진의 입경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입자의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분진의 입경은 그랬어요. 자, 따라서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설명이죠? 마틴 직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직경을 물었을 때 마틴 직경을 물을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페렛 직경도 묻고 뭐 몇 가지를 묻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마틴 직경을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틴 직경의 정의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조금 쉽게 우리가 기억하면 2등분 한의 선의 길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2등분 한의 선의 길이는 무조건 마틴 직경. 나머지를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시험에서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촉매 산화시 탈취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번 대부분의 성분은 탄산가스와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배수 처리가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배수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왜? 탄산가스라는 게 CO2고 수증기라는 게 H2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오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번 비교적 고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연소법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많아요. 자, 촉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왜 촉매를 쓰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응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연소법을 사용하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촉매산화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촉매산화식을 쓰게 되면 온도가 250에서 450도씨 정도, 직접 연소법을 쓰면 600에서 800도씨. 그럼 직접 연소법에서 훨씬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고온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온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직접 연소법에 비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은 어때요? 상당히 적게 발생하는 게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의 특징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범위한 가스 조건 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저농도에서도 뛰어난 탈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가스 중에 악취 성분 농도나 발생 상황에 대응해서 최적의 촉매를 선정함으로써 뛰어난 탈취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촉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연소 온도를 낮게 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유량이 5000m의 삼성포아워인 가스를 충전탑을 사용해서 처리하고자 한다. 충전탑 내에 가스의 유속을 0.33m/s로 충전탑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유량 Q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직경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직경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원형이라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이 원형 조건에서 D가 있어요. 그러면 이 D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면적 A를 계산을 하는데 이 면적 A라는 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면적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속도. 그러면 뭐가 되죠? 유량 Q가 돼요. 그래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4Q. Q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Q가 5000m의 삼성포아워 나누기 파이 V. 파이는 계산기에 있으니까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그대로 쓰십시오. 자, 그 다음 V라는 것은 속도 0.33m/s. 그러면 속도의 시간 단위와 유량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hour를 sec로 고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 1시간 나누기 3600초를 보정을 했죠. 왜? 1시간은 3600초니까. 자,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2.28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루트를 씌우는 거 대신에 또 뭐를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내가 루트를 씌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값에 2분의 1승을 취해줘도 돼요. 그래서 루트라는 값은 2분의 1승, 0.5승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루트는 전체 값의 2분의 1승 또는 전체 값의 0.5승과 동일한 값이죠. 그래서 꼭 루트를 취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집진기의 배출가스의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물, 수증기, 납은 SO3, 그리고 암모늄, 가성소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 집진 장치에서 배출가스의 조절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습식에서 가스성 물질을 제거했을 때는 입자성 물질은 우리가 건식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겠지만 가스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식에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를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가스를 처리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또 여기서 배출가스 조절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섭식 장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섭식 장치에서는 뭐를 쓰느냐? 그 세정액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재비산하고 역전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56번을 보겠습니다. 가연성 유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서 촉매산화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연성 유해 가스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유해 가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촉매산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갑은 압력 손실이 커서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자, 촉매산화법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 손실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운전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체류 시간은 연소 장치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짧고 촉매로 사용되는 것은 백금이나 발라딘 등의 귀금속이 활성이 크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죠. 대신에 촉매의 값이 비쌉니다. 촉매들은 운전 시 상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촉매청을 통과할 때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복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했던 내용 자체를 답을 한 번씩 더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암기법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노트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 노트를 한 번만 해놓으면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리한 노트를 보시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암기가 되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치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노트해온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게 되면 그만큼 또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는 거죠. 그게 복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복습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수업을 마치면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